철학사 2분반 오늘 첫 번째 영상 수업인데요. 내용은 제1장 중국 철학의 정신과 배경 부분입니다. 우리 책 교재로는 25쪽에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앞의 내용들은 그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근데 이제 아래 그 25쪽에 이제 내용 보시면 러셀 얘기를 써놨어요. 서양 철학사를 처음으로 쓰는 양반이에요.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철학사에서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기술했었는데 버트란드 러셀 같은 경우 처음으로 서양 철학이라고 해서 동양 철학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그런 글을 쓴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 인용된 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철학적인 것에서 두 가지 부분으로 종교적, 윤리적 관념, 그 다음에 과학적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개의 문제에서 차이점들이 뭐냐면 이 가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문제. 그래서 흔히 이렇게 서양 철학을 보면은 과학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에요. 특히 19세기 이후 그런 전통이 매우 강해졌는데 러셀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26쪽에 보시면 철학이란 신학과 과학 사이 중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학,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과학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양 문화 전통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서양은 신학하고 철학을 구분짓고 이게 이제 근대 르네상스 이후의 기본적 관념인데 합리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따로 이렇게 과학의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다르게 동양 철학에서는 철학과 종교가 구분이 안 돼요. 이 신학하고 철학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로 연결돼서 흘러왔기 때문에 서양 철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동양 철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 러셀의 입장을 보시면 인식을 명확한 지식과 독단적 주장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서양에서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은 독단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근대 철학 이후의 흐름이에요. 물론 과학은 자연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사실 세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아래 글을 보시면 그 그림 26쪽에 글이 있는데 과학, 철학, 종교에서 철학을 중앙 부분에 두면서 과학과 종교하고 이렇게 연계된 부분으로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문제를 이렇게 보면 나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인문학적 진리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인문학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검증되고 논증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에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동양 철학에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 철학, 쓰시면 돼요. 그냥
그냥 쓰시면 돼요. 유가, 도가, 불교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유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는 철학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요소가 있지만 주된 것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유학에 대해서 철학이냐 종교냐 그런 논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양 철학적 관념으로 이해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동양 철학의 기본 시각으로 보면 유학이 철학이냐 종교냐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도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학이라고 해서 도가 단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철학에 해당된다고 보고 도교는 이게 종교, 그 다음에 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단과 외단, 내단과 외단으로 나눠지는데 외단 같은 경우는 외단 황백술이라고 해서 그 단약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근데 이거는 이제 고대 이제 화학과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인체를 하나의 정로라고 해요. 화로로 만들어서 단을 만드는 상단, 중단, 하단.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연단수라고. 그래서 도학이라고 하는 도가 부분은 철학, 종교, 과학 내용이 다 포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교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철학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 이 모든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서양 철학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독단론에 가깝습니다. 동양 철학. 왜냐하면 인문학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논증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단순한 문제가 뭐예요? 신은 존재하는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거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과학적 시각을 가지고서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독단론이다. 도구마다 이게 우리 책에도 27쪽에 보면 그러게 되는데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간은 결국 종교적 동물로서 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초월적 세계, 절대적인 세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우측 27쪽에 보시면 과학은 검증 이론에 의지한 사회체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들의 독특한 방법론을 통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실험을 통해서 논증을 해야 합니다. 이게 프레스 베이컨 이후로 나왔던 과학적 방법론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방식을 철학, 인문학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이 카르납의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20세기에 활동했던 학자인데 밥 먹고 섹스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밥 먹고 섹스한다는 것은 모든 동물들이 하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도 사단을 얘기하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성만 가지고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 우측 이제 29쪽에 보시면 중국의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종교들이 나오는 것들도 전국시대 중기 이후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도교, 중국 자체에서 생겨나고 성장한 토생토장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발생하고 성장한 종교가 도교예요. 근데 도교는 이제 한대 후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도교가 나오기 이전에 있는 사유들이 이렇게 있어요. 전국시대 중기에 나왔던 신선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시대 중기에 왜 이런 신선사상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출현했는가? 신선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떤 이상적 인간의 모델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 시대가 바로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전쟁이 항상 벌어지면 지금의 나의 삶,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 내일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 할 수 없어요. 지금 삶 자체가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인간이 마주하는 것들은 바로 실존 문제입니다. 대학의 20세기 초반에 그 실존 철학이 유행했던 이유들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자각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중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전쟁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삶의 행복한 어떤 이상적 세계를 이렇게 그려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중국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절대신, 서양의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존재하는 신이라고 해봤자 어떤 자연신이나 조상신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도교가 이제 한대 이후에 나오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초월적 어떤 가치를 만족시켜줍니다.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삶의 고통, 그리고 인간 누가 되었던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초월적 어떤 가치들을 세워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후한 시대 때 이제 태평도, 오두미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182년 무렵에 이제 뭡니까? 황건 기의라는 것, 황건 농민 기의라는 것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한나라 정권이 무너지고 삼국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혼란 시대 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초월적 종교예요. 태평도 오두미도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도교에 대해서 이제 뒤에 우리 책에 나올 텐데, 도교 이제 상층 지식인들이 믿는 종교하고 일반 대중들이 믿는 종교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상층 도교, 민간 도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태평도와 오두미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민간 도교에 해당되는데,
그다음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뭐 천도교, 증상교도 나오는데 종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삶의 고통,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으로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론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결국 어떤 마음의 평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종교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랫부분 그 서양 철학에서 그 철학과 종교, 그 다음에 중국과 동양의 차이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큰 차이, 물론 지금 철학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이해할 때는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개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학문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중국 철학에서 이제 동양 철학일 텐데 중국 철학에서 서양 철학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수양학문이에요. 서양에서는 이제 현대도 그러고 서양 근대 이후의 철학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범주라는 거, 12개의 범주, 칸트가 유명하죠. 범주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론 문제가 중시되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진리는 별 의미 없어요. 객관적으로 진리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진리, 그런 건 의미 없고 동양 철학에서 중요한 진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문제,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실천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이해했던 것들을 표현을 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진리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수양론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중국 철학의 종교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인식의 측면을 넘어서 수양 또는 깨침의 세계를 강조하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서양 철학에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라는 것은 내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어떤 방식, 범주를 통해서, 방법론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누구나 동일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게. 근데 동양은 진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의 공부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관을 동양의 진리관을 서양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주관적 관념론이 될 거예요. 주관적 관념론 또는 독단 또는 종교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차피 동양과 서양은 흘러왔던 역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꼭 서양 애들이 말하는 식의 어떤 진리관, 가치관념, 방법론 따라서 이해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물론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너무 강해서 서양 중심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는 있지만 좀 세월이 흘러가면 그런 것도 다 변할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논의되는 상대주의. 상대주의가 나와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상대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을 얘기하면 이전에 근대 서양이 보여줬던 그런 폭력적인 것, 그들이 세계에 주도를 하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 그들이 인식하는 방식이 진리의 표준이다라는 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이 매우 좋은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주의 약점으로 말하면 어떤 절대적 진리에 대한 부정,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런 방식이 돼가지고 그러면 과연 절대적 어떤 진리가 뭐냐 이것을 지금 논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말 외로운 시대예요.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롤러메이 같은 경우도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허무주의를 가장한 현대인들이라고. 모든 현대인들은 고독한데 고독하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요. 그것은 이제 상대계가 보여주는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시면 이제 철학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세요? 과학으로 설명돼요,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장 간단한 답은 뭐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지워와요. 근데 그것이 설령 사실이다 하더라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왜 이건 나라고 하는가? 그리고 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나의 삶이 언젠가는 마무리될 텐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그것도 정답일 수 있어요. 그것은 유일한 정답일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인간의 가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인생의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진화론 있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이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화론이 있다고 해서 종교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단순한 동물에서부터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현재 인간과 같이 진화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사실이다 하더라도 진화론을 가지고서 종교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 종교가 대답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래서 여기 나는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삶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도덕적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인가,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는 일부 설명해줘요. 그러나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학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 또는 과학만이 유일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 또한 과학적 독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내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철학이 하는 일들. 존재의 문제. 존재라는 말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서양 철학식으로 얘기하면 실체의 문제예요. 실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전통적인 서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영원한 세계라는 거. 그래서 현상계와 이데아의 세계, 본체, 동양 철학식으로 얘기하면 본체인데 현상 세계는 항상 뭐예요? 덧없이 변해가는 세계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추해지고 젊으면 늙고 건강했을 때는 뭐예요?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현상계의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존재예요. 서양 철학식으로 얘기하면 동양 철학에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그 사람들의 얘기고 동양 철학은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것은 무의미해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주역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다음에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론에 해당될 텐데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치 문제입니다. 서양의 네 번째는 이제 성스러움 해가지고 종교를 따라주는데 내가 때는 그 종교라는 영역도 기본적으로 가치 영역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남자예요? 하나님은 원래 여자예요. 중성이기도 하고. 고대 사회에서 보면 신은 여성이에요. 남자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중성으로 바뀌고 남성 사회가 되니까 다시 그 남자 신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철학에는 세 가지 기본적으로 다루는 문제고, 이게 이제 그 31쪽에 나와 있는 그 형이상, 인식론, 가치론 이런 문제들은 로직에 대한 이제 글을 쭉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 보시면 자아의 주체성, 나는 누군가 이런 문제. 인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지식과 회의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양 이게 자꾸 여기 글들 보시면 서양 철학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 기술이 나왔는데, 증명되는 것이 어떻게 지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아까 수양론 얘기한 것처럼 동양 철학적인 방법론으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것은 특히 유학에서는 그런 점들을 더 강조하는데, 그 사람이 배우고 하는 것, 그 사람이 덕을 닦는 것들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행동, 말과 행동 이런 것으로 표현돼요. 그것이 이제 동양에서 표현하는 기본적인 진리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은 왜 그 진리를 그렇게 보냐면, 동양 철학에서 진리라는 게 천도에 해당되는데, 천도하고 인사 문제예요. 이게 형이상학이라고 하면 여기가 형이하학이에요. 근데 동양 철학에서 진리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사,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천도라는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이거 진리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동양 철학에. 서양은 이런 게 없죠. 서양 철학식으로 보면. 서양 철학에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뭐예요? 참된 것이 진리예요. 근데 동양은 그 부정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있어도 무가치하고요. 항상 천도라는 것은 세상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문제, 삶의 고통,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게 천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하는 방식이 동양과 서양은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이 자유 결정론 얘기하는데 가치 문제예요. 인간, 간단하게 설명 몇 가지만 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서양의 기계론 세계관 있죠? 데카르트 얘기하는 것도 연관될 수 있는데, 마르크스 철학하고 관련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차피 이 지구라는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넓은 틀로 보면 어떤 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2쪽에 그 철학에 대한 서양의 이제 3분법과 동양 철학의 이제 4분법 해가지고 서로 차이점 얘기했는데, 아까 이미 얘기 많이 했던 겁니다. 우주론, 인식론, 신성론, 가치론 이렇게 돼 있는데, 우주론과 인식론, 가치론 문제는 방금 우주라는 것도 존재 문제예요. 그 생성과 본체 현상 이렇게 설명하는 것. 우주에 이렇게 생성론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옛날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현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 안 해요. 근데 이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가 뭐냐면, 세 번째 신성론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과 본성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동양 철학은 아까 수양론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자기 마음 수양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동양인들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복담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공부. 이게 이제 이 유학에서 쓰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내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성은 안으로 성인이 된다라는 건데 덕을 수양하는 거예요. 이 덕을 닦는 거, 안으로 성인이 되는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양의 유물도가 다 똑같습니다. 진리는 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왕양매이가 용장에서 30대에 깨달았다는 것도 똑같아요. 부처가 30대에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통해서 통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는 없는 분야예요. 신성론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의 이제 장단점, 서양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32쪽 부분에 지금 계속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그 맹자의 글, 성인 뭐 얘기하는 거 쭉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책에 보시면 장자 소유편에서 이렇게 대북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군말리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간들의 어떤 그 지적 수준? 어떤 마음의 수양 경지의 차이들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장자 자체에서는 이제 다른 의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글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면, 곤이 물고기 이름인데, 물고기가 어느 변화에 새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새가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마리 하늘로 날아올랐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매미하고 학구, 작은 비둘기, 어린 비둘기는 비웃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뭐예요? 인생관의 깊이, 인생을 이해하는 깊이의 차이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노름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 먹어도 바보 같은 인간들 많죠? 헛나이 먹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매미하고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보아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장자 부분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보시면 뭐 행복에 대해 얘기했다라고 이제 공안락처라는 건데 안문지종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즐거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진정한 행복이란 도덕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 삶의 즐거움인가? 우리 책에 보시면 송대 유학자들은 공자와 안연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공안락자 소라 가사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질문합니다. 그 나이 만 20대 이제 그 4대부들, 선비들한테 물어봐요. 공안락자. 공자와 안연이 즐거워했던 바가 뭐냐? 뭐 돈벌이하고 지위도 없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공자의 일생도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하고 몰락을 하고 내쫓기고 주유천하고 말년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뭐 문헌 정리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자기 뜻을 현실에서 이룬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치가로서의 공자를 보면 매우 비극적이에요. 그러나 학자, 선생으로서의 공자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안연은 30대 젊은 나이에 죽어요. 이게 사계에도 보면 그런 글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선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사는가? 이런 상식적인 질문.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계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행복의 추구,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가? 그런 문제에 깊이 있는 성찰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행복 추구라는 게 기껏해봤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후기 영화에 불과합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얻는 그걸로 인생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면 굳이 오래 살 필요 없죠. 삶은 선택 안 해도 그것도 안에 삶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중국 철학의 정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먼저 설명할 것이 뭐냐면 정치 권력과 문화 권력의 관계입니다. 정치 권력은 정치가 강합니다. 고대 사회라고 보면 이게 제왕, 군주겠죠? 여기는 지식인. 고대에서는 이걸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사대부는 흔히 유학자만 얘기하는데 중국의 이제 사대부라고 하면 넓게 이렇게 봐야 돼요. 부류 10가 전체가 사대부다. 요즘처럼 지식인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 정치는 기본적으로 제왕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절대 왕권 시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권력자들. 그런데 문화 권력은 지식인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사대부 할 일은 뭔가?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학문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수양론 부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론하고 실천 문제가 있을 때 오늘날은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자료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이론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뭐예요? 못 배운 사람보다는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배운 거다고 자기 여기 실천이라고 했지만 이게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삶이에요. 수많은 이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해서 그럴싸한 얘기들 하는데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보면 엉터리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 같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문학이 힘이 없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예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공부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 후도 오고 수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책들을 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평소의 삶을 보면 정말 무식하고 글자도 모르는 못 배운 사람보다도 못한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얘기들보다도 배운 만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 100%는 못해요.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입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성찰해보는 거. 그것이 아무리 많은 글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예요?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삶, 그런 학문, 그런 공부, 책을 내고 논문을 쓰고 아무리 많이 해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즘 우리나라 미투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뭐 학문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평소의 삶의 행동 자체를 보면 거기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무의미해요. 오히려 지식이 그 사람의 삶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동양식으로 하면 그게 어떤 관계냐면 그거하고 이게 재주, 재능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실천이라는 것은 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주라는 것은 이론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론하고 재주가 너무 뛰어나요. 근데 이 덕이라는 부분은 너무 약해요. 이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올바르게 돼요. 근데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덕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재주보다도 덕이 조금 더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덕으로서 자기 재주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그 33쪽에 보시면 풍우란 선생, 퐁요란 저게 돼 있는데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중국어 발음으로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낼 때는 다 풍우란이라고 씁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겠고. 아무튼 여기 정신을 드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동양 철학이 원래 그래요. 인격을 닦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왕수인 얘기도 여기 나와 있네요. 용장에서 도를 깨쳤다 했죠. 용장 5도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그 사람의 실천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해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책을 읽고 어떤 논문 쓰고 이런 게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35쪽에 보시면 소음 얘기, 상수학이 있는데 여기는 역학에서 이제 그 상수역학, 의리역하고 상수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해석인데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별로 여기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 없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도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 36쪽에 보시면 중국 철학은 서양 철학의 정치 철학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현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것이 20세기까지 쭉 흘러오면서 중국 철학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지난 20세기 이후 중체소용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죠. 서양이 비서구 사회를 침략하고 제국주의가 생겨나면서 식민지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전통적 철학의 방법론, 중국 철학의 방법론은 다 무너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신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동양 철학이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혼이라고 써요. 현대 신유학자들은 떠도는 귀신. 그래서 동양 철학이 지금 동양 철학이라고 대학에서 강의는 하지만 동양 철학이 현실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기반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고민해 보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정치철학 성격이 강하다, 짙다, 내성 외양의 경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내성이라는 게 성인 경지고 제왕의 통치를 달성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왕들을 실천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내성의 경지, 성인의 경지를 지향한다라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인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왕의 통치를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현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제에 대한 고민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실천 문제예요, 실천. 그래서 현실이 어떤 문제가 있고 현실의 문제를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이거는 인문학하는 사람들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두 공부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인문학을 하고 특히 철학을 하고 동양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논문 발표하고 책 쓰고 하는 것이 철학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면 철학은 없어져야 돼요. 아무 쓸모없는 학문. 그리고 자기 삶으로서 철학을 표현해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그걸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삶과 배움이 이렇게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부족하지만 그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측 수양 공부론 쭉 해놨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학문 방법론 의고파 얘기도 나왔는데 그 고사변학파를 얘기해요. 여기는 20세기 초반 미국 시대 때 나왔던 서양의 학문 방법론을 가지고서 동양의 고대 문헌들을 이렇게 검증하고 논의했던 연관들 또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고사변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8권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서원 부분만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 내용들이